안녕하십니까. 대치스카이 입시교육 사회과 팀장 장승래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3월 달에 봤던 모의 평가를 통해서 사회문화라는 그 시험이 어떤 식의 출제 방향으로 갈지, 출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의 수능과 2024년도에 그 3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6월과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이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굉장히 국어의 독서라는 파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국어 학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논술이라는 과목에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두게 된다면 나중에 입시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국어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작년도 수능이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6월과 9월 또 수능에 어떻게 출제가 될지 한번 예측을 같이 해 나가는 수업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 1번부터 볼 텐데요. 늘 강조하지만 1번 문제는 반드시 잡고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1번 문제를 틀리게 됐을 때는 향후에 20번까지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시험은 기세다라는 말 때문에라도 1번 문제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문제고, 사회문화에서 1번 문제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하는 아주 간단하고 간단하고 생각을 요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고 나가기 위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과 디귿,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이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이제 기억, 바람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생산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연환경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인간이 되겠죠. 다음에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는 강해진다.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를 인간이 조절합니까? 물론 요즘에 이제 구름을 형성하는 인간의 기술까지도, 비를 내리게끔 하는 인간이 거기에 우리나라도 도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기압차가 또는 바람의 세기 이런 것들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또 디귿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입니까? 인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억과 니은, 디귿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부터 이제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옳은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옳은 것. 자, 사회문화 현상과 같은 자연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인간의 행동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함축적이다. 1번 문장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답이 1번이다 라는 거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번을 잡고 가야 다음 문제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자료인데요.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는 조금 심도 깊게, 그렇다고 해서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은 신입사원의 목표 지향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목표 지향성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목표 지향성을 자신의 업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학습 목표 지향성과 과업 목적에 중점을 두는 수행 목표 지향성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자, 가설 1이 있고 가설 2가 있습니다. 갑은 무작위로 선정한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학습 목표 지향성, 수행 목표 지향성, 직무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 통계적으로
이런 단어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 어떤 것을 만족도를 통계를 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보아 우리가 수치화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법칙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양적 연구 방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면은 자, 첫 번째 갑의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양적 연구 방법에서 양적 연구 방법은 일원론이죠. 그래서 이원론이 틀렸고요.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자, 기억이 뭡니까? 기억은 바로 목표 지향성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 자, 이게 바로 기억인데요. 선행 연구가 1차 자료가 아니죠.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적인 객관화된 자료, 이게 바로 1차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선행 연구는 연구 결과니까 1차 자료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선행 연구에서 썼던 자료를 가져온다 이러면 1차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다음 3번에 니은은 독립변이인, 디귿은 종속변이이다. 자, 니은을 보시면은 니은은 학습 목표 지향성, 디귿은 수행 목표 지향성. 학습 목표 지향성, 그 독립변이라는 것은 어떤 가한 요소가 되고, 디귿은 종속변이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인 요인이 되겠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디귿이 지금 수행 목표 지향성이기 때문에 둘 다 종속변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독립변인이다.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 둘 다 독립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4번에 리을은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신입사원 1000명이니까 무작위로 어떤 표본을 뽑았다. 그래서 모집단이다 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신입사원이니까. 신입사원 전체가 모집단이지 무작위로 그 신입사원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그 1000명은 표본 집단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5번이다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과거에서는 킬러 문항이 존재했었을 때는요, 주로 양적 연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집단 내의 프로테이지, 그것의 크기 및 숫자 구하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험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그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3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냥 단순한 이론상의 용어 정리 학습, 독립변인이 무엇이냐, 종속변인이 무엇이냐, 모집단이 무엇이냐, 표본집단이 무엇이냐, 또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 이원론이냐 또는 일원론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풀이로 보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복잡한 계산 문제를 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적 연구 방법 자체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로 3월에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이 빈곤의 유형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빈곤이라는 단어의 정의 또는 빈곤 현상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빈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빈곤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 빈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 미만, 그리고 상대적 빈곤은 중위 소득 50% 미만 또는 2분의 1 미만인 세대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뭐 이런 개념들만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법한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A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은, 자, 여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최저생계비가 되겠죠.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한다.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적 빈곤입니까? 상대적 빈곤이 되겠습니까? 바로 절대적 빈곤이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체 국민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B가 등장하였다. 그래서 B가 바로 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다. 최저생계비가 모든 사회에서 동일을 하겠습니까? 물가가 변한다든지 이름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이런 식의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없겠죠. 다음 A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B에 해당한다. 절대적 빈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일 수 있습니까? 상대적 빈곤이라는 뜻은 내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박탈감을, 빈곤감을 느끼는 걸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B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A는 B와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없겠습니까? 반드시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는 존재하겠지요. B는 A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A와는 달리 상대적 박탈감이 원인이 된다.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A도 상대적 박탈감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다음 5번에 A와 B 모두 우리나라에서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놓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처리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거시적 관점이 있고 미시적 관점이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으로는 크게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화란 무엇인가?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지금 갑은 얘기했고요. 을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지배 집단에 유리한 가치와 규범을 전수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병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기대를 해석하여 능동적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요랬을 때요. 갑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갑은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한다. 그래서 구성원이 합의한 이 표현으로 보아 기능론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배 집단에 유리한 가치와 규범을 전수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해서 갈등론으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 기대를 해석하여 능동적으로 자아 형성한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부분을 꼽으면은 답이 2번이다라는 거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요거는 이제 2점짜리지만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과거에는 기능론과 갈등론 두 가지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세 가지가 이렇게 출제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작용, 상호작용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니까 한번 보시라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인데요. 이 7번 문제는 각각 드루케미 아노미 이론, 또 차별교제 이론, 또 낙인 이론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냐? 먼저 이제 A, B, C 중에서 어떤 것이 낙인이고 어떤 것이 차별인지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면서 온라인 도박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지금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접촉을 해서 뭔가를 가져왔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보사회로 급속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도박을 통제하는 사회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치관이 혼란스럽다. 바로 듀르케미 아노미 현상이 되었고요. 온라인 도박을 한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결과 온라인 도박을 한번 호기심에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됐어요.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온라인 도박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1차 낙인에 의해서 2차, 3차의 낙인이 찍혀지는 현상, 그것 때문에 일탈을 하게 된다 해서 낙인 이론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게 된다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에 C, 즉 낙인 이론은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됐을 때 2차, 3차에 부정적 낙인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학 시절 창업을 꿈꾸었던 갑은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A라는 회사에 입사하였다. 갑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작년에 올해 우수사원상을 수상,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미음대학교 동창을 만날 때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자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털어놓곤 한다.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자, 기억에 어머니 니은부터 봅시다. 1번에 니은이 어떻습니까? A라는 회사는 2차 집단이자 자발적 결사체이다. 자, 이거 맞습니까? 2차 집단은 맞죠. 하지만 자발적 결사체가 여기에 틀린 문장이 되겠죠. 디귿. 올해의 우수 사원상. 자, 디귿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니까 사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신의 역할 보상이죠. 역할 보상에 대한 보상이죠. 역할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할 활동에 대한 보상. 그래서 2번도 틀리게 되고요. 3번의 리을 과장은 어머니와 달리 성취주의다. 과장이란 것은 어머니와 과장, 성취주의이다. 성취주의다. 요 문장도 틀렸죠. 옳지 않은 거죠. 미음은 자, 대학교는 이익사회이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8번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로 이제 살펴보면 10번 문제인데요. 이 10번 문제가 이제 작년부터 나온 부분인데 이 표를 해석하는 방법만 살펴보도록 가겠습니다. 작년 이번 수능에도 2024학년도 수능에도 이런 형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그라미가 지금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아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한 개가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 동그라미는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
이거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이고 이거는 세대가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A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대물림 한 사람의 숫자가 3개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대물림을 했다는 얘기는 부모가 상층이면 자녀도 뭐가 되는 겁니까? 부모가 상층이면 자녀도 상층, 부모가 중층이면 자녀도 중층, 또 부모가 하층이면 자녀도 하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로 봤을 때 바로 이 표에서 어떤 세대에 해당하는 겁니까? 바로 요 세대, 이렇게 부모 세대, 자녀 세대 했을 때 요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대물림, 요 동그라미, 요 세대가 바로 동그라미가 될 테고요.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동그라미는 지금 세대 간 상승 이동이니까 상승 이동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상승 이동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층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지금 여기 아예 동그라미는 바로 하강 이동을 한 거니까 하강 이동 세대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것을 표현한 것인데 요것을 이렇게 표현할 줄만 알게 된다면 좀 요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10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A에서 C는 각각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에 하나이다. 자, 이제 주류문화는 어떤 것이 다수가 향후한다고 해서 주류문화가 될 수는 없죠. 다수가 향후하면서 바로 주류문화는 권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하위문화와 반문화의 구분점은 반문화는 저항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를 골라내셔야 하는데, A는 지금 요 글의 내용상으로 반문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는 주류문화다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C는, 그래서 C는 하위문화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 B, C를 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골라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봤고요. 다음 1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표로 딱 나오면 학생들이 참 이거 계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또 계산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사문에서 계산 문제만 나오면 확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수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4문, 고3 수능인 사문에서 출제가 되면 왠지 그거를 초등학교 때 잘 풀었던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위축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초등학교 수학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이다. 자,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가 있죠. 뭐뭐 있습니까? 첫째, 사회보험 서비스가 있고요. 사회보험이 있고, 두 번째, 공공부조가 있고, 세 번째, 사회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돈을 내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똑같은 거고, 공공부조는 지자체나 국가가 일부 부담해서 혜택을 받는 걸 공공부조,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만 현금이 아닌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는 동일하다. 아마 요 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금전적 지원이니까, 이거는 금전적 지원이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 같습니다. B는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표는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인구는 갑국의 을국의 2배이다. 자, 여기 참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나왔는데요. 먼저 A와 B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어떤 것인지 보면, 자, 사전 예방적 성격. 사전 예방적 성격은 내가 어떤 돈을 내므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닥쳐올 불행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바로 사회보험이 될 테고요. 바로 B는 그러면 당연히 공공부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와 B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표는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수급자입니다. 전체 인구는 갑국이 을국보다 2배다. 자, 그러면 전체 인구는 갑국이 을국이 2배다 라고 했으니까 갑국이 을국의 2배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을국을 X로 놓던 아니면 뭘로 놓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을국의 인구를 1000명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갑국의 인구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약 2000명이 되는 거겠죠. 이 선상에서 지금 A 수급자, 갑국은 5%래요. 여기 프로. 그러니까 5%니까 2000명의 5%는 10%면 2000명이니까 100명이 되겠죠. 여기는 을국은 지금 A 수급자가 10%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명, 여기 지금 100명. 똑같네요, 수급자가. 다음 B 수급자, 공공부조는 7%. 공공부조 수급자가 7%입니다. 지금 갑국은. 그럼 7%는 140명이 되겠죠. 여기 140명. 여기 6%니까 60명이 되겠죠. A와 B의 중복 수급자가 3%니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기 60명이 되고요. 여기는 40명이 되겠죠. 자, 이 선상에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 구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1, 2, 3, 4, 5번을 바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기 문과로 있다 보면요, 이렇게 아주 단순 계산, 산수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숫자를 그만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계산을 하기가, 이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틀리는 경우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틈틈이 좀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2000명에 5%다, 7%다, 3%다 이걸 계산을 할 때요, 여기다 곱하기 5를 해놓고 나누기 10을 해줘버리면 훨씬 더 편안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아주 간편하게 해내는 방식이 아마 올해도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꼬아서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 중요 개념을 이렇게 간단한 산수로 물어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1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 3월 모의고사라서 그런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3점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데, 물론 수능에까지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이게 수능에서 3점으로 나오기에는 좀 비중이 작은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산업사회, 정보사회, 하나이다. 자,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만 비교를 했습니다. 원래는 농업사회, 농업사회에서 뭘로 갑니까?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다시
산업혁명에 의해서 정보혁명에 의해서 정보사회로 이양이 됐습니다. 자, 농업사회에서의 생산요소, 즉 생산요소는 토지와 노동이었죠. 그래서 토지와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동이 많이 필요했던 그 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토지에 대한 대가로 뭐 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서는 부의 원천이 자본을 통해서 공장을 짓고 그 속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노동, 이렇게 부의 요소가 되고요.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결합이 정도가 높은가?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가 가장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습니까?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 다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재택교육을 받거나 또는 아버님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죠. 가정과 일터 결합이 정도가 높은 곳은 정보사회가 될 테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산업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가? 자, A가 뭔지, 지금 B가 뭔지 잘 모릅니다. 다음, B는 A에 비해, B라는 것은 A에 비해 소품종 대량 생산, 품종은 별로 안 되지만 대량 생산 체제, 그게 바로 모더니즘 사회인 산업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B는 A에 비해 소품종, 즉 그럼 A는 다품종이고요. 얘는 소품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B가 산업사회가 되고 정보사회가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응답에 갑은 예라고 하고 을도 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보기 속에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4번에 가에는 A는 B에 비해 사회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가? 우리 이거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응답 중 옳은 것은 한 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4번이다 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킬러 문항이 많이 배제가 되면서 그나마 계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20번 문장인데, 20번 문항에서는 공식화처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잘해되는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각국의 노년 부양비 또 노령화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노년 부양비랑 노령화 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국의 부양 인구는 T년의 A 지역과 B 지역이 같고 T 플러스 50년에는 B 지역의 A 지역이 3배이다. 자, 이런 지금 조건들은 다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조건을 다 써먹어야 이 문제가 완전히 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각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각국의 전체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 이때랑 이때가 지금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말 다행스러운 건요. 몇 나라가 나왔습니까? 각국 하나만 나왔습니다. 각국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건 프로테이지죠. 그리고 지수죠. 그런데 이것을 숫자화 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찾는 건데요. 자, 이런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조건이 지금 여기 3가지죠. 이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표가 나오면 꼭 변환시켜야 할 표가 뭐냐면, 자, T년에 지금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렇게 해놓고요. 자, T년에 지금 뭐를 찾으셔야 되느냐? 반드시 이건 공식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건데요. 여기 유소년 인구, 또 두 번째로는 부양 인구, 또 노년 인구,
이렇게 지금 표에서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0세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4세 이상 이렇게 지금 찾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이렇게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T년의 이 세 가지 표와 또 여기 T 플러스 50년의 세 가지 표를 A지역, B지역, C지역해서 요것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지 키포인트는 지금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요 두 가지 조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요거지요. 부양인구.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지금 노년 부양비 요걸 한번 볼게요. 노년 부양비가 A지역은 75다 라고 한다면 자 부양인구는 같습니다. 부양인구가 같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요게 곱하기 100이 좀 깔짝스럽잖아요. 그래서 요 부양인구를 한번 임의적인 숫자 100으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100으로 치환을 해버리면 여기 자 1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짠 없어지니까 노년 인구가 몇이 되는 겁니까? 75가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년 부양비가 75라는 얘기는 노년 인구도 75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B도 그렇고 T 플러스 50년의 A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C까지 괜히 썼네요. 이 C는 안 들어가는 건데. 자, 이렇게 구한 숫자를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여기다 쭉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노령화 지수도 마찬가지로 A지역이 100이다 이렇게 요게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유소년 인구 다 구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노령화 지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표를 통해서 그리고 또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인구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T 플러스 50년의 인구를 여기서 이렇게 구할 때 동일하니까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 주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20번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양인구가 공통분모다라는 얘기는 임의의 숫자 100을 둬도 된다 라는 부분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니까 이 부분만 빼놓지 않으시면 이런 문제가 유소년 부양비나 노년 부양비 또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20문항을 한번 2024학년도 3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6월이나 9월 모의평가는 좀 더 진도가 더 나간 뒷부분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또 다른 사회문화 관련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고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2024학년도 3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올해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